버려진 우편 차량과 의심스러운 소포 발견. 2008년 11월 초 부산 사하구 낙동강을 따라 난 산업도로는 한겨울로 접어드는 새벽 공기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컨테이너 화물차를 몰고 있던 기사 김민수는 평소처럼 항만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싣고 창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도로 위에는 그 외에 거의 아무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이 구간을 수십 번도 더 오간 베테랑이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둔치 구간에서는 속도를 일부러 줄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강가에서 안개가 자주 올라오는 데다 도로 한쪽은 바로 둔덕과 자갈밭으로 떨어져 있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살짝 속도를 줄여 커브 길을 돌아 나가려던 순간 전조등 불빛이 비춘 도로 오른편에 노란색 실루엣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우편 차량? 김민수는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그것도 강가에 가까운 이 구간에 우편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더 또렷해졌다. 노란색 우체국 로고가 선명한 소형 탑차는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비스듬히 붙어 있었고 뒷문은 닫혀 있었지만 앞쪽 운전석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벌어져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여전히 켜져 있어 도로와 둔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고 난 건가? 김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멈춰있는 차량을 보면 대부분은 고장이나 졸음운전 혹은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운전기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차량을 이 정도로 어정쩡하게 세워두고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거의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갓길에 자신의 컨테이너 트럭을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노란 우편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낙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뺨을 스쳐 지나갔고 강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멀리 항만에서 울려 퍼지는 배의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우편채 다가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흰색 안전모였다. 한진포스트 로고와 함께 류완성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때의 김민수는 이름까지 자세히 읽어볼 여유는 없었다. 안전모가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운전석 쪽 문은 반쯤 열린 채였다. 김민수는 혹시 안에서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불러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DJ 목소리와 강바람 소리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문을 더 밀어 열자 우편차, 실내의 풍경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운전석 시트는 누군가 키가 작은 사람이 앉았던 것처럼 앞으로 최대한 당겨져 있었고 등받이 각도도 낮게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조수석 쪽이었다. 조수석 위에는 중간 크기 정도의 종이 상자가 올려져 있었는데 상단 전체가 노란색 테이프로 여러 번 빈틈없이 감겨 있었다. 상자 옆면에는 부산 제3우체국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송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밝은 곳이 아니어서 글씨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민수는 우편 상자 하나 두고 잠깐 어디 갔나 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곧바로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장면이 그의 발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조수석 발판과 운전석 사이 바닥에는 어딘가 어두운 색의 액체가 넓게 번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과 자신의 트럭 전조등이 겹쳐 비친 탓에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액체는
상자 모서리 쪽에서부터 얇은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려와 고여있는 듯했다. 기름이 샌 건가? 김민수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엔진오일이나 디젤과는 분명 다른 묘하게 역하고 금방이라도 속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비릿한 냄새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휴대용 손전등을 꺼내 상자 모서리를 비추었다. 노란 테이프가 감긴 부분 중 한 곳이 어설프게 찢어진 듯 들려 있었고 그 틈에서 어두운 액체가 작은 방울을 만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던 그 순간 김민수의 시야에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종이 상자 틈 사이로 인형의 것처럼 창백한 살결이 아주 조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사람 살.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더 가까이 손전등을 가져가자 상자 틈 사이로 마치 접힌 천처럼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사람의 피부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 피부 위로는 혈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떨어져 나간 조각처럼 작은 손가락 끝이 붙어 있었다. 손가락의 손톱은 어쩐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고 그 주변 피부는 어색할 정도로 정돈된 모양새였다. 그것은 사고로 인해 우연히 상자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넣어둔 것처럼 보였다. 으악! 김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손전등은 차량 바닥에서 굴러가며 빛을 이리저리 흩뿌렸고 그 순간 그는 차 안을 더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22를 눌렀다. 손이 떨려 숫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아 2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다. 여보세요? 여기 낙동강 쪽 도로인데요. 우편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상자 안에 사람 몸 같은 게 보입니다. 피도 흘러 있고요. 경찰은 위치를 정확히 물으며 침착하게 응대했고 김민수는 도로 표지판과 근처 교량 이름을 더듬더듬 말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는지 깨달았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다리는 축 늘어져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몇 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주변은 여전히 캄캄했고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트럭 비상등과 우편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인간의 흔적처럼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잠시 후 멀리서 파란 경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하경찰서 관할 순찰차였다. 경찰관 2명이 내려 김민수에게 다가왔고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방금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관들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경찰관 중 한 명은 김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게 한 뒤 우편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더 활짝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위에 멈췄고 이내 짧은 욕설과 함께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구급차와 형사팀, 감식반 전부 불러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곧이어 추가 순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형사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도로는 임시로 통제되었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우편차 주변에 둘러쳐졌다. 강가 쪽에는 혹시라도 주변에 또 다른 흔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일렬로 서서 둔덕을 비추기 시작했다. 형사 한 명이 우편차 운전석에 남겨진 라디오와 키, 그리고 떨어진 안전모, 조수석에 놓인 상자와 바닥의 액체를 차례로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시동은 꺼져 있지만 키는 꽂혀 있었고 전조등은 켜진 상태. 운전자는 어디로 간 거지?
그는 상자의 송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란에 모두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류완성, 류완청.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똑같은 이름? 이상한 느낌이 형사의 등을 타고 서늘하게 지나갔다. 상자 안에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송장 정보마저 이 기괴한 상황을 더 공고히 하고 있었다. 한편 김민수는 폴리스 라인 바깥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앉아 경찰의 간단한 진술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우편차를 발견한 시간, 위치, 접근했을 때 보았던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진술을 마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손끝이 떨렸고 눈앞에는 상자 틈 사이로 보이던 창백한 피부와 손가락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새벽 낙동강 둔치에 조용한 도로 위에 비친 우편차의 노란색은 더 이상 일상적인 배송 업무를 상징하는 친숙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잔혹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색으로 바뀌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되고 있었다. 2008년 11월 초 부산 사하구 낙동강을 따라 난 산업도로는 한겨울로 접어드는 새벽 공기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컨테이너 화물차를 몰고 있던 기사 김민수는 평소처럼 항만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싣고 창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도로 위에는 그 외에 거의 아무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이 구간을 수십 번도 더 오간 베테랑이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둔치 구간에서는 속도를 일부러 줄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강가에서 안개가 자주 올라오는 데다 도로 한쪽은 바로 둔덕과 자갈밭으로 떨어져 있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살짝 속도를 줄여 커브길을 돌아 나가려던 순간 전조등 불빛이 비춘 도로 오른편에 노란색 실루엣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우편 차량. 김민수는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그것도 강가에 가까운 이 구간에 우편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더 또렷해졌다. 노란색 우체국, 로고가 선명한 소형 탑차는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비스듬히 붙어 있었고 뒷문은 닫혀 있었지만 앞쪽 운전석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벌어져 있었다. 헤드라이트는 여전히 켜져 있어 도로와 둔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고 난 건가? 김민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멈춰 있는 차량을 보면 대부분은 고장이나 졸음운전 혹은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운전기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차량을 이 정도로 어정쩡하게 세워두고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거의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갓길에 자신의 컨테이너 트럭을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노란 우편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낙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뺨을 스쳐 지나갔고 강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멀리 항만에서 울려 퍼지는 배의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우편차에 다가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운전석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흰색 안전모였다. 한진포스트 로고와 함께 류완성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그때의 김민수는 이름까지 자세히 읽어볼 여유는 없었다. 안전모가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운전석 쪽 문은 반쯤 열린 채였다. 김민수는 혹시 안에서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불러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DJ 목소리와 강바람 소리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문을 더 밀어 열자 우편차, 실내의 풍경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운전석 시트는 누군가 키가 작은 사람이 앉았던 것처럼 앞으로 최대한 당겨져 있었고 등받이 각도도 낮게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눈을 사로잡은 것은 조수석 쪽이었다. 조수석 위에는 중간 크기 정도의 종이 상자가 올려져 있었는데 상단 전체가 노란색 테이프로 여러 번 빈틈없이 감겨 있었다. 상자 옆면에는 부산 제3우체국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송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밝은 곳이 아니어서 글씨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민수는 우편 상자 하나 두고 잠깐 어디 갔나 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곧바로 눈에 들어온 또 하나의 장면이 그의 발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조수석 발판과 운전석 사이 바닥에는 어딘가 어두운 색의 액체가 넓게 번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과 자신의 트럭 전조등이 겹쳐 비친 탓에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액체는 상자 모서리 쪽에서부터 얇은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려와 고여있는 듯했다. 기름이 샌 건가? 김민수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엔진 오일이나 디젤과는 분명 다른 묘하게 역하고 금방이라도 속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비릿한 냄새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숨을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휴대용 손전등을 꺼내 상자 모서리를 비추었다. 노란 테이프가 감긴 부분 중 한 곳이 어설프게 찢어진 듯 들려 있었고 그 틈에서 어두운 액체가 작은 방울을 만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던 그 순간 김민수의 시야에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종이 상자 틈 사이로 인형의 것처럼 창백한 살결이 아주 조금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사람 살.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더 가까이 손전등을 가져가자 상자 틈 사이로 마치 접힌 천처럼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사람의 피부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 피부 위로는 혈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마치 떨어져 나간 조각처럼 작은 손가락 끝이 붙어 있었다. 손가락의 손톱은 어쩐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고 그 주변 피부는 어색할 정도로 정돈된 모양새였다. 그것은 사고로 인해 우연히 상자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넣어둔 것처럼 보였다. 으악. 김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손전등은 차량 바닥에서 굴러가며 빛을 이리저리 흩뿌렸고 그 순간 그는 차 안을 더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01B를 눌렀다. 손이 떨려 숫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아 2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다. 여보세요? 여기 낙동강 쪽 도로인데요. 우편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안에, 상자 안에 사람 몸 같은 게 보입니다. 피도 흘러 있고요. 경찰은 위치를 정확히 물으며 침착하게 응대했고 김민수는 도로 표지판과 근처 교량 이름을 더듬더듬 말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는지 깨달았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다리는 축 늘어져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몇 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주변은 여전히 캄캄했고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트럭 비상등과 우편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인간의 흔적처럼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무섭게 느껴졌다. 잠시 후 멀리서 파란 경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학경찰서 관할 순찰차였다. 경찰관 2명이 내려 김민수에게 다가왔고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방금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관들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경찰관 중 한 명은 김민수를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게 한 뒤 우편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더 활짝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 위에 멈췄고 이내 짧은 욕설과 함께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구급차와 형사팀, 감식반 전부 불러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곧이어 추가 순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형사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도로는 임시로 통제되었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우편차 주변에 둘러쳐졌다. 강가 쪽에는 혹시라도 주변에 또 다른 흔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일렬로 서서 둔덕을 비추기 시작했다. 형사 한 명이 우편차 운전석에 남겨진 라디오와 키, 그리고 떨어진 안전모, 조수석에 놓인 상자와 바닥의 액체를 차례로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시동은 꺼져 있지만 키는 꽂혀 있었고 전조등은 켜진 상태. 운전자는 어디로 간 거지? 그는 상자의 송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란에 모두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류완성, 류완청.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똑같은 이름. 이상한 느낌이 형사의 등을 타고 서늘하게 지나갔다. 상자 안에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송장 정보마저 이 기괴한 상황을 더 공고히 하고 있었다. 한편 김민수는 폴리스 라인 바깥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앉아 경찰의 간단한 진술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우편차를 발견한 시간, 위치, 접근했을 때 보았던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진술을 마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손끝이 떨렸고 눈앞에는 상자 틈 사이로 보이던 창백한 피부와 손가락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새벽 낙동강 둔치의 조용한 도로 위에 비친 우편차의 노란색은 더 이상 일상적인 배송 업무를 상징하는 친숙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잔혹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색으로 바뀌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되고 있었다. 그 컨테이너에는 신체 부위가 담겨 있었고 현장은 봉쇄되었습니다. 우편차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지고 교통이 임시 통제된 뒤에야 현장은 비로소 사건 현장다운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하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감식 요원이 도착하자 가장 먼저 조수석 위에 놓인 의문의 상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미 외부에서 상자 틈 사이로 보인 이물질 때문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정식 절차에 따라 내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채취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감식반 팀장은 상자 주변을 둘러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상자의 외관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형 택배 박스였다. 내 귀퉁이와 뚜껑 부분은 노란색 우편용 테이프로 여러 겹 단단히 감겨 있었고 측면에는 부산 제3우체국 로고와 함께 인쇄된 주소 기입란이 있었다. 문제는 테이프가 엉성하게 들려있는 부분에서 흘러나온 어두운 액체였다. 이미 일부는 굳어 끈적거리는 흔적을 남겼고 일부는 차량 바닥 쪽으로 흘러내려 잔물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먼저 사진부터. 감식 요원들이 상자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기 시작했다. 상자의 윗면, 옆면, 테이프가 뜯어진 부분,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그리고 상자 아래에 생긴 얼룩의 범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형사는 송장 스티커에 적힌 글자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확인했다. 보낸 사람, 류완성 받는 사람, 류완성 발신인과 수신인 칸 모두에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었다.
형사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소포라. 농담은 아닌 것 같고. 감식반 팀장은 상자에 부착된 송장 번호와 바코드, 날짜, 우편요금 정보까지 모두 노트에 옮겨 적게 했다. 발송 일자에는 2008년 11월 10일 밤 시간이 찍혀 있었다. 즉, 상자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정식 우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곧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기본적인 기록과 촬영이 끝나자 이제 상자를 개봉할 차례였다. 감식반 팀장은 두꺼운 라텍스 장갑 위에 다시 한번 덧장갑을 끼고 준비해온 일회용 칼을 꺼냈다. 주변 형사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면서도 시선을 상자에서 떼지 못했다. 테이프, 절단, 시작합니다. 상단 우측, 모서리부터. 그는 간단한 절차 설명과 함께 날카로운 칼날을 테이프 위에 갖다 댔다. 칼날이 테이프를 절단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테이프가 한 겹, 두 겹 잘려 나가자 상자에서 나는 냄새가 한층 강하게 퍼져나왔다. 이미 차 안전체에 밴 비릿한 냄새였지만 상자 뚜껑이 조금씩 들릴수록 그 농도는 더 진해졌다. 주변 형사들 중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구급대원 한 명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닐백과 탈취 패드를 준비했다. 감식반 팀장이 마지막 테이프까지 끊고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상자 안쪽의 내용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내부는 투명 비닐과 흰색 거즈 붕대, 그리고 신문지 조각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아무 무늬 없는 흰 거즈 뭉치였는데 이미 붉은색과 갈색이 뒤섞인 얼룩이 넓게 배어 있었다. 감식반 팀장은 핀셋으로 그 뭉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 아래에는 보다 두꺼운 투명 비닐로 단단히 감싸인 길쭉한 물체가 있었다. 비닐 바깥쪽에는 액체가 흘러나온 흔적이 희미하게 굳어 있었고 비닐 틈새 사이로는 인간의 피부처럼 보이는 표면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짧게 말했다. 추가 촬영, 확대샷으로. 사진 촬영이 끝난 뒤 감식반 팀장은 조심스럽게 비닐 포장을 일부 잘라냈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도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을 참고 비닐을 한 겹씩 펼치자 그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의 팔이 있었다. 어깨 부분이 아닌 팔꿈치 아래에서 잘려나간 듯한 형태로 피부는 극도로 창백했고 일부는 푸르게 변색되어 있었다.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 있었고 손톱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무엇보다도 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절단면이었다. 절단면은 들쭉날쭉 찢어진 모양이 아니라 비교적 매끄럽고 평평했다. 여러 번 난도질한 흔적이라기보다는 날이 잘 선 도구로 한 번에 깊게 잘라낸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 주변에는 피가 뭉쳐 검게 변색된 부분과 함께 미세하게 남아있는 살점 조직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감식반 팀장은 절단면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체에서 오랫동안 부패해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 조직의 상태를 보면 생전에 잘렸거나 적어도 사망 직후에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단순히 변사체를 옮기기 위해 일부를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사체 훼손을 전제로 한 계획적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순간이었다. 한 형사는 팔의 손등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쪽 작업하다가 생긴 것 같은 상처, 자국 보이십니까? 손등이랑 손목 주변에 굳은 살이 많네요. 육체 노동, 운전, 짐 나르기 같은 걸 자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감식반은 팔의 피부 상태, 손톱,
굳은 살 위치, 보이는 상흔들을 하나씩 사진과 메모로 남겼다. 이어서 상자 안을 더 깊이 탐색했다. 팔 외에도 거즈 조각, 더러운 수건, 추가 비닐 조각, 그리고 내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넣은 듯한 신문지 덩어리들이 차례로 나왔다. 일부 신문은 같은 날짜의 지역 일간지였고, 일부는 항만 관련 광고 페이지였다. 상자 안쪽 바닥에서는 겉보기엔 평범한 완충제처럼 보이던 신문지 사이에서 또 다른 비닐 주머니 하나가 나왔다. 이 비닐에는 피는 거의 묻어 있지 않았지만 손가락 길이 정도의 작은 조직 조각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감식반 팀장은 이 또한 별도의 증거 봉투에 넣어 봉인했다. 상자 내부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 개별 증거 봉투에 담아서 라벨 붙이세요. 상자 외관과 테이프 조각도 전부 수거합니다. 지문, 섬유, 머리카락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상자 바깥과 차량 내부도 동시에 살폈다. 조수석 등받이와 문 손잡이 부분, 상자 주변 마감재, 바닥에 떨어진 액체 주변까지 루미놀 반응과 지문 채취가 진행되었다. 바닥에 고여있던 액체 일부는 혈액형 검사와 DNA 분석을 위해 채취되었고, 차량 시트 틈과 매트 아래쪽에서도 미세한 혈흔이 찾아졌다. 운전석 쪽에서는 피가 묻은 채로 말라붙은 흔적이 페달 주변과 매트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운전석 매트는 조수석에 비해 훨씬 넓게 얼룩이 퍼져 있었고 페달 윗부분 금속에도 미세하게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형사 한 명이 표정을 굳힌 채 말했다. 운전석까지 저 정도면 운전 중에 이미 상당한 양의 피가 흘렀다는 얘긴데요. 피해자가 여기서 다친 건지 이미 부상당한 상태로 옮겨진 건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 감식반은 운전석 시트 조절 레버와 핸들 위치도 꼼꼼히 기록했다. 좌석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 앉았을 때 편한 위치로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등받이 각도도 크게 젖혀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추정은 나중에 별도의 보고서와 함께 정리될 예정이었다. 한편 우편차의 뒷문을 연 형사들은 의외의 광경을 마주했다. 탑차 내부는 거의 텅 빈 상태에 가까웠다. 일반적으로 야간 배송 차량이라면 각종 우편물과 소포들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그곳에는 비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몇 개와 구석에 밀려있는 낡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바닥에 구겨진 비닐 몇 조각뿐이었다. 오늘 야간 배송 차량 맞습니까? 이 정도면 아예 배송 전이거나 일부러 비운 다음에 움직인 것 같은데요. 차량 운행 기록, 배달 예정 목록, 우체국 쪽에 바로 조회 넣으세요. 이 차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싣고 출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들은 이미 본부에 연락을 취해 차량 번호와 송장 번호를 우체국 시스템과 대조하고 있었다. 상자에 적힌 이름, 발송 우체국, 접수 시간, 담당자 정보 등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한동안 현장 정리가 이어지자 주변에는 경찰 차량과 구급차, 현장 감식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새벽에 강둑도로는 마치 작은 지휘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멀리서 번쩍이는 경광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지나갔고 무엇이 있었는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다가 금세 어두운 도로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감식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팀장은 다시 한번 상자 안을 비추어 보았다. 이미 내용물은 대부분 증거 봉투에 담겨 있었고 상자 자체도 번호가 적힌 봉인 스티커로 봉해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수석 위에 무심히 올려져 있던 평범한 종이 상자가 이제는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변해 있었다. 현장 보존 조치,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세요. 차량은 견인해서 주차장으로 옮기되 운전석과 조수석, 탑차 내부 모두 봉인합니다. 폴리스 라인도 제거하지 말고 강가 쪽은 일출 이후에 다시 수색팀 투입합시다. 혹시 모를 추가 유기물,
또 다른 상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의 지시에 따라 우편차는 특수 견인차에 실려 서서히 현장을 떠났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로 끌려가는 노란색 차량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서늘해 보였다. 조금 전까지 상자 하나와 이상한 냄새만으로 불길한 예감에 그쳤던 이 사건은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가진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으로 공식 규정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새벽, 신체 일부가 담긴 상자와 봉쇄된 현장은 앞으로 부산 전역을 뒤흔들 사건의 서막이자 수사팀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출발점으로 깊이 각인되고 있었다. 강에서 추가 시신을 수습하고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다 낙동강 둔치도로에서 노란 우편차가 발견되고 상자 안에 잘린 팔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지휘 책임자는 곧바로 강 주변 수색을 지시했다. 차 안에서 이미 상당량의 혈흔이 발견된 이상 단지 팔 한쪽만 상자에 담겨 있었을 리는 없었다. 누군가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해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나머지 조각들도 이 강 어딘가에 버려졌을 수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 위에 보 한 안개가 깔려 있어 수면은 더 한층 음침해 보였다. 순찰차에서 내린 형사들과 감식 요원들은 둔덕을 따라 일렬로 흩어져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강변 풀숲 사이, 자갈밭, 둔덕 아래 미끄러운 흙길까지 혹시라도 눈에 띄는 이물질이 있는지 촘촘히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치 끝자락, 풀들이 조금 눌려있는 지점에서 한 형사가 낮게 외쳤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흰색 비닐이 강물 쪽으로 반쯤 끌려 내려간 상태로 걸려 있었다. 물에 젖은 비닐은 흐름을 따라 살짝살짝 출렁이며 움직이고 있었고, 표면 일부에는 흙과 진흙이 뒤섞인 얼룩이 검게 들러붙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간 형사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비닐 한 귀퉁이가 찢어진 틈 사이로 익숙한 색이 아니라 기묘한 빛을 띠는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물에 불어 희게 변한 살점과 천조각 같은 옷감이 살짝 드러났다. 형사는 더 이상 맨손으로 건드리지 않고 장갑을 낀 손으로 비닐을 조심스레 집어 올렸다. 아마 또 다른 시신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구조대, 바로 불러주세요. 신고를 받은 순환구조대와 소방대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강물 깊이와 유속, 주변 지형을 빠르게 파악한 뒤 수색구역을 설정했다. 우선 둔치에서 가장 가까운 얕은 구간부터 훑고 알려진 물살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해 유기물이 흘러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었다. 구조대원들은 두꺼운 잠수복과 장비를 갖추고 하나둘씩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면 위에서 보이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물 아래에는 진흙, 쓰레기, 유실된 생활용품 등이 뒤엉켜 있어 수색을 어렵게 만들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잠수에 들어갔던 대원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손짓했다. 이쪽입니다. 큰 비닐 포대가 하나 있어요. 그가 끌어올린 것은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훨씬 두껍고 큰 흰색 비닐 포대였다. 입구는 노란색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고 일부 테이프가 물에 불어 느슨해지면서 내용물이 조금 새어나온 듯했다. 포대 안쪽에서는 붉은색과 갈색이 뒤섞인 흔적과 함께 뚜렷한 살덩어리의 윤곽이 느껴졌다. 포대는 둔치 위로 옮겨져 감식반으로 인계되었다. 팀장은 현장에서 바로 개봉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확인만 한 뒤 법의학 연구실로 옮겨 정밀 감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부 포대는 현장에서 테이프만 살짝 절단하여 내용물을 확인했다. 또 다른 잠수대원이 추가 비닐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봉지 크기가 조금 작았지만 내부에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들어 올리자
비닐 속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둥근 형태가 드러났다. 발목 부근에는 여전히 작업용 안전화가 신겨져 있었고 양말과 바지자락 일부가 물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신발 부위를 닦아내자 형사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우체국 안전화네요. 밑창 패턴이랑 색깔이 우체국 배송 기사들이 신는 그 제품 맞습니다. 그 순간 트럭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안전모 라벨의 이름과 팔에 거친 굳은 살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기 시작했다. 우편차, 우체국 안전모, 우체국 안전화, 잘린 팔, 그리고 강 속에서 건져 올린 다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일한 직업군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색은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구조되는 강물 속에서 크기가 서로 다른 비닐과 포대, 그리고 때로는 포장재로 보이는 스펀지와 천 조각까지 의심되는 모든 물체를 끌어올렸다. 건져 올린 포대 중 하나에서는 인간의 가슴과 복부 부위로 보이는 몸통이 발견되었다. 몸통에는 아직도 우체국 로고가 박힌 파란색 반팔, 근무복 상의가 반쯤 걸쳐져 있었다. 앞서픈 일부 찢어져 있었지만 왼쪽 가슴 부분에 붙어 있는 이름표 자리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만 이름표 자체는 떼어낸 듯 사라지고 없었다. 법의관이 현장에서 간단히 시진한 결과 시신은 비교적 최근에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 부패 정도와 피부 변색 상태, 근육과 지방층의 보존 상태로 미루어 사망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절단과 유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정도 상태면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망 시각은 부검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요. 강에서 수습된 시신 조각들은 각각 번호가 적힌 증거 봉투와 운반용 컨테이너에 담겨 곧장 국과수 분원과 시립 장례식장으로 나뉘어 이송되었다. 경찰은 추후 조립 가능한 부위들을 최대한 맞춰보고 한 사람의 신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시신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강에 버려졌는가를 밝히는 일이었다. 시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수사팀은 곧바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후보자는 우편차가 속해 있는 부산 제3우체국의 야간 배송기사였다. 우편차에서 발견된 상자 송장, 안전모, 작업화, 그리고 강에서 건져 올린 시신 일부에 남은 근무복까지 모든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하경찰서 강력반은 즉시 부산 제3우체국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날 새벽 우체국 측 관계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어젯밤 야간 배송조는 총 6대가 출발했는데 그중 한 대가 예정된 시간까지 복귀를 안 했습니다. 운전기사랑도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막 내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은 누락된 차량 번호와 담당 배송구역, 기사 이름을 확인했다. 기록에 적힌 이름은 류완성 27, 배송구역은 사하구 일대와 감천항 주변이었다. 차량 번호와 위치가 일치하네요. 강가에서 발견된 우편차가 바로 그 차량입니다. 형사는 우체국 인사 담당자와 함께 야간 근무 스케줄표와 출퇴근 기록, GPS 운행 기록을 차례로 확인했다. 전날 밤 류완성은 평소처럼 야간 배송을 위해 차량을 인수하고 출발 도장을 찍은 뒤 마지막으로 우편물 분류장 CCTV에 잠깐 포착된 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의 동선은 차량 GPS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다. 우편차에서 발견된 안전모에도 희미하게 지워진 라벨 가운데 RIUW 라는 글자가 남아있었다. 라벨 전체는 마모와 오염으로 인해 읽기 어려웠지만 우체국에서 제공한 직원 명단과 대조했을 때 이 이름과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경찰은 강에서 수습된 시신 조각과 우편차에서 나온 팔, 그리고 우체국에서 받은 류완성의 신상 자료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키와 체형, 손 크기,
발 사이즈, 근무복 사이즈까지 포함해 하나씩 맞춰 나갔다. 시신 일부에서 확인된 다리에 신겨져 있던 안전화의 사이즈는 210mm였다. 우체국 기록에 따르면 류완성에게 지급된 안전화 사이즈 또한 270mm였고 교체 지급 일자까지 정확히 남아 있었다. 신체 특성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도 최종 확인을 위해 DNA 대조와 치과 기록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곧장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부산 외곽에 거주하던 류완성의 부친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최근 근황과 건강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젯밤까지 분명히 출근했어요. 야간 배송이라 힘들긴 해도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늘 들쭉날쭉했지만 연락이 하루 종일 안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 부친의 구강세포와 혈액 샘플이 채취되었다. 동시에 류완성이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병원 기록과 엑스레이 자료도 확보되었다. 시신 일부에서 남은 치아와 턱뼈의 상태를 확인해 신원을 중복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국과수로부터 공식 결과가 도착했다. 낙동강에서 수습된 모든 시신 조각, 그리고 우편차에서 발견된 팔은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형 분석 결과 의뢰인 부친과의 친자 관계가 거의 100%에 가깝게 일치합니다. 치과 기록 대조 결과도 같고요. 보고서를 받아든 형사들은 서로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이 좇고 있는 피해자의 이름은 더 이상 추정이 아니었다. 피해자 류완성, 만 27세, 부산 제3우체국 소속 야간 배송 기사. 그의 이름은 사건 파일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적혔다. 노란 우편차와 강물, 상자 속 절단된 팔, 그리고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시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져 한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수사팀이 풀어야 할 다음 과제는 분명해졌다. 왜 하필 그였는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잔혹한 죽음을 당했는가? 낙동강에서 수습된 차가운 시신과 우체국에서 확인된 이름, 그리고 유가족의 떨리는 진술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다시 한번 사건 발생 지점, 감천항과 그 주변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운행 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은 항만으로 향하다. 류완성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수사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했는가, 그리고 누구와 마주쳤는가로 옮겨갔다. 낙동강 둔치에서 잘린 시신이 발견된 이상 단순 강도나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가 야간 배송기사라는 점, 그리고 시신 일부에 여전히 근무복과 안전화가 착용되어 있었다는 점은 그가 업무 중에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수사의 출발점은 우편체에 설치된 GPS 운행 기록 장치였다. 부산 제3우체국 소속 야간 배송 차량은 모두 운행 경로와 정차 시간, 속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었다. 이는 배송사고나 민원 발생 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살인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핵심 도구가 되었다. 사학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우체국 차량 관리팀과 함께 피해 차량에서 분리해온 GPS 모듈을 분석했다. 모니터에 표시된 지도 위로 작은 점이 이동하며 남긴 궤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까지는 평소랑 비슷하네요. 사하구 내 배달구역을 돌고 감천항 쪽으로 잠깐 들른 다음 다시 도심 쪽으로 빠지는 패턴입니다. 우체국 측에서 제공한 평소 배송 경로 데이터와 비교해본 결과 11월 10일 밤 늦게까지의 이동 기록은 거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점부터였다.
화면 상위 궤적은 감천항 인근 도로를 지나 항만 방면 교차로에서 한 차례 속도를 줄인 뒤 시내 방향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오히려 항만 내부로 조금 더 진입하는 듯한 동선을 보이고 있었다. 보통 이 시간에 항만 안쪽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우체국 물류 담당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정식 배송 루트에는 없습니다. 감천항 쪽은 일부 업체 계약 물류가 있긴 한데 그건 낮 시간대 탑차가 따로 운행합니다. 야간 배송 기사는 항만 출입할 일이 거의 없어요. GPS 기록에 찍힌 좌표를 확대하자.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지점은 감천항 컨테이너 야적장과 임시 화물 창고, 그리고 한때 우체국이 사용하던 임시 중개 창고 주변으로 나타났다. 이 임시 창고는 사용 중단 처리가 된 상태였지만 건물 자체는 아직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여기군요. 우리가 강가에서 발견한 지점까지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형사는 지도상으로 GPS 마지막 좌표와 시신 유기 추정 지점을 이어 선을 그어보았다. 항만에서 강둑도로까지는 차량으로 불과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이는 살해 또는 훼손이 항만 인근에서 이루어진 뒤 시신 일부와 차량이 강가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GPS 기록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형사들은 류완성이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그중 하나가 루트상에 찍혀있던 주유소였다. 11월 10일 밤 10시 30분경 우편차는 사하구에 위치한 한 셀프 주유소에 약 10분간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2명이 바로 그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 야간 관리인은 형사가 보여준 피해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기억을 떠올렸다. 아, 이 친구요. 자주 오는 친구죠. 그날도 밤 10시 반쯤 와서 10,000원 정도 주유하고 커피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 사 먹었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는데 딱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화면 속 류완성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유니폼 상의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카운터에 가볍게 인사한 뒤 주유를 마치고 다시 차량에 올랐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이나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다. 주유를 마친 시각이 22시 38분, 그리고 이때까지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형사들은 GPS 기록과 CCTV 시간을 대조해 류완성이 이 주유소를 떠난 뒤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다시 살폈다. 주유소를 나온 우편차는 곧장 감천항 방향 도로로 진입했다. 이후 감천 방향으로 직진, 신호 2개 지나서 여기 교차로에서 첫 번째 이상 행동이 보입니다. 보통이라면 이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사하군의 다른 배송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은 좌회전해 항만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네요. 이 비정상적인 방향 전환은 류완성이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거나 특정 장소에 들르기 위해 계획적으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수사팀은 다음으로 감천항 주변 야간 근무자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항만에는 24시간 운영되는 하역회사, 경비업체, 화물트럭 기사들을 위한 휴게소 등이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면 큰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감천항 야간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회사 사무실에서 한 중년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증언을 꺼냈다. 그날 새벽 0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저쪽 임시 창고 쪽 담벼락 옆에 노란 우편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는 걸 봤어요. 운전자는 안 보였는데 근처에 키가 작고 마른 청년 하나가 서 있었죠. 비에 젖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긴 우비 같은 걸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형사는 즉시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피해자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친구는 아니에요. 사진 속 사람보다 더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뭐랄까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경비실에서 멀어져 있었고 오래 보지도 못했지만 느낌이 좀 그랬어요. 우편차 운전기사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항만 인근 노동자 숙소 주변에서 나왔다. 거기서 생활하는 한 레미콘 기사도 같은 밤에 노란 우편차를 봤다며 비슷한 시각을 언급했다. 콘크리트 싣고 복귀하던 길이었는데 우편차가 평소랑 다른 곳에 서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 비슷한 걸 타고 지나가는 청년도 봤어요. 뒤에는 흰색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걸 싣고 있었고요. 박스 크기가 꽤 커서 눈에 띄었죠. 형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 청년 어디로 갔습니까? 항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안쪽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게 살짝 보였어요. 여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 증언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거나 최소한 항만 인근에서 제3의 인물과 연관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우편차, 전기자전거, 큰 스티로폼 박스,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던 여성의 실루엣. 이 모든 조각들은 아직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GPS 마지막 좌표와 목격자 진술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지점을 둘러싸고 있었다. 바로 감천항 인근에 있는 우체국 임시 중개 창고였다. 이 건물은 한때 제3우체국에서 사용하던 곳으로 항만 물류량이 많던 시절에는 각종 수출입 관련 우편물을 모아두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물류 체계가 개편되면서 한 달 전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관리 인력도 최소한만 남아 건물 잠금과 기초 점검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 건물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우체국 시설 관리 담당자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본부 관리팀에서 하나, 현장 관리인에게 하나, 그리고 예전에 임시 근무자들이 썼던 예비 열쇠가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명이 정확히 어떤 키를 썼는지 지금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력 교체가 많았거든요. 수사팀은 즉시 임시 창고 출입 기록과 과거 근무자 명단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그곳에서 당이 계약직으로 일했던 한 인물이 조사 목록에 올랐다. 항만 주변에서 떠돌던 목격담 속 키가 작고 마른 청년과 겹쳐지는 인상이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형사들과 감식반은 낮 시간대를 이용해 임시 창고 내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미 이전 단계에서 간단히 훑어본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혈흔 흔적이 충분치 않아 확실한 훼손 장소라고 단정하지는 못했었다. 이번에는 루미놀 반응 테스트와 더 정교한 형광조사 장비가 동원되었다. 그 결과 창고 내부 바닥 일부에서 길게 이어진 희미한 혈흔 반응이 확인되었다. 특히 창고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5m 정도 이어지는 좁은 통로와 그 끝에 위치한 작은 작업대 주변에서 반응이 강하게 나왔다. 여기까지 피를 끌고 들어온 다음 다른 장소로 옮긴 것 같네요. 바닥을 몇 번이나 닦은 흔적이 있지만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혈흔 반응이 나타난 동선과 GPS 좌표, 항만 주변 목격담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우편차는 감천항 인근 임시창고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 이후 시신 일부는 다른 수단으로 옮겨졌고 최종적으로 낙동강과 주변 강둑도로에 유기되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비어 있었다. 누가, 왜, 어떻게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했는가? 수사팀은 사건의 무게중심을 본격적으로 항만과 그 주변 커뮤니티로 옮겼다. 항만에서 일하는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 야간 하역 작업자, 경비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항만계 사람들 사이에
류완성의 이름이 예상보다 자주 회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비교적 부침성이 좋고 농담을 잘하는 성격이었지만 때로는 그 농담이 선을 넘는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었다. 특히 여성 근로자나 배송 관련 직원들을 향한 장난 섞인 발언들이 불편함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말은 많았죠.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몇몇 증언은 그 이상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형사들은 점점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우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과 원한, 그리고 항만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 실마리는 피해자의 마지막 행선지가 감천항과 그 인근 임시 창고, 그리고 항만과 얽혀있는 특정 인물들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운행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 선명하게 후상에 오는 그림자는 하나였다. 수사 기록의 여백에는 조용히 이런 문장이 적혀갔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천항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얽혀있는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찰의 시선과 모든 의심은 점점 더 깊숙이 부산 감천항이라는 거대한 무대 안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 림하윤의 집에서 드러난 시신 훼손 부엌, 감천항 일대의 탐문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자연스럽게 항만과 가장 밀접한 인물을 하나둘 좁혀나갔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림덕수, 감천항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노련한 경비원이자 항만 노동자들 사이에서 림씨 아저씨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항만 출입 동선, 임시창고 출입 상황, 야간 근무 교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은 여러 문서와 진술 속에 계속해서 등장했다. 감천항은 반쯤 가족 같은 곳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를 드나드는지 경비들이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죠. 강력반 형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림덕수의 알리바이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며칠 뒤 형사 2명은 감천항 근처 오래된 사택단지로 향했다. 오래전 항만이 한창 붐빌 때 조성된 이 사택들은 이제는 반쯤 비었고 남은 주민들도 대부분 항만과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림덕수의 집은 단지 끝자락,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갈라진 2층짜리 연립 건물의 1층 구석에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오래된 고무장화와 작업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녹이 세운 철제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몇 장 꽂힌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형사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다급하게 끌리는 슬리퍼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것은 림덕수가 아니라 그의 아내 오혜빈이었다. 초췌한 얼굴에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경찰이십니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적어도 좋지 않은 소식을 예감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사들은 신분을 밝힌 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오혜빈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쥔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편은 지금 항만에서 밤근무 중이에요. 아들은 하윤이는 이틀 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아들 이름이 나오자 형사는 메모를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림하윤 씨는 항만 임시중개창고에서 일한 경력이 있죠. 단기 계약직으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오혜빈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네, 예전에 잠깐요. 그만둔 지는 좀 됐습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형사들은 하윤이 결혼 후 따로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사택단지 안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작은 단독주택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방이랑 부엌 다 합쳐도 겨우 서너 평 될까 말까 한 집이에요. 그래도 자기 집이라면서 좋아했죠. 오혜빈이 가리켜준 방향을 따라가니
항만 쪽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이 스며든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낮에도 어둑한 그 골목은 밤이 되면 거의 사람의 인기척이 끊기는 곳이었다. 외벽은 오래된 회색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덜룩했고 작은 마당에는 세제를 탄 물이 말라붙은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형사들은 우선 마당 바닥부터 살폈다. 거친 시멘트 바닥 위에 군데군데 남아 있는 물자국과는 다른 희미한 얼룩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형사가 낮게 말했다. 여기 자전거 바퀴 자국 보이십니까? 마당 끝 대문 안쪽에서부터 집 현관까지 이어진 전기 자전거로 보이는 바퀴 자국은 항만에서 목격자가 증언했던 전기 자전거를 탄 청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타이어에 묻어 말라붙은 노란빛 모래와 진흙도 감천항 부두바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과 흡사해 보였다. 집 문은 겉보기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형사 중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냄새 나지 않습니까? 비가 지난 뒤 오래된 집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는 분명 다른 어딘가 날카롭고 속을 뒤집는 듯한 희미한 비릿한 냄새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미 강에서 시신을 수습한 뒤라 형사들의 후각은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사팀은 곧바로 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방문을 강제로 열었다. 녹슨 경첩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내부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동안 눌려있던 냄새는 훨씬 더 진하게 형사들의 코를 파고들었다. 작은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장롱과 저렴한 침대, 작은 TV가 놓인 것일 겸 침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부부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옷가지가 대충 개어 올려져 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일회용 컵라면 용기와 값싼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방 안이 아니라 왼쪽 끝 좁은 문 너머였다. 그곳에서 유난히 강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형사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이 집의 심장부이자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장 끔찍한 공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부엌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공간.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작은 싱크대, 벽에 걸린 낡은 국자와 뒤집개. 겉으로만 보면 그저 가난한 신혼부부의 소박한 생활이 엿보이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싱크대 옆에 놓인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 그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는 두꺼운 도마와 칼날이 넓은 도축용 식칼, 바닥 한켠에 구겨져 있는 흰색 비닐 방수포는 이곳이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마 표면에는 거칠게 닦여나간 흔적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다. 물로 씻어낸 듯 반짝이는 부분 사이사이 깊게 패인 칼자국 틈에는 여전히 어딘가 붉은 빛이 감도는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감식 요원이 루미노를 뿌리자 오래전에 말라붙은 것처럼 보이던 흔적들이 푸른빛 형광으로 되살아났다. 도마, 싱크대 가장자리, 그리고 바닥 타일의 줄눈을 따라 이어지는 빛. 그것은 누군가 이곳에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자르고 씻고 흘린 뒤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벽도 보십시오. 싱크대 앞 벽 타일 일부에는 닦아낸 듯 번져있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액체가 튀었다가 급히 행주로 닦아낸 듯한 얼룩. 루미놀 반응은 그곳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감식반의 관심은 곧 싱크대와 바닥 배수구로 향했다. 아무리 바닥과 도마, 벽을 닦아낸다 해도 물과 함께 흘러내려간 미세한 조직과 섬유는 배수관 어딘가에 남아있기 마련이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자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배수관을 임시로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한 흔적이었다. 기존 실리콘 위에 덧칠한 듯한 색이 미묘하게 다른 실리콘이 어설프게 둘러져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 이걸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겁니다. 아마도
안쪽을 청소했겠죠. 감식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배수관을 분리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채취했다. 관 안에서는 물에 불어 형태가 흐릿해진 미세한 살점 조직과 함께 푸른빛과 회색빛이 섞인 천섬유 조각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간단히 현미경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그 섬유는 우체국 근무복 바지 원단과 유사한 합성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추후 국과수 분석에서 피해자의 근무복과 거의 동일한 재질, 동일한 염색 패턴이라는 감정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바닥 한가운데에 설치된 작은 배수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소의 격자 아래에 쌓인 검은 찌꺼기들 사이로 붉게 변색된 섬유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 조직이 섞여 있었고, 강하게 희석된 표백제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묻어나왔다. 형사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여기서 시신을 씻었군요. 그리고 잘라서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싱크대 맞은편, 허리 높이의 작은 선반 위에는 원래라면 양념통이나 그릇이 올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산업용 커터칼 날 세트, 두꺼운 노란색 테이프, 각종 크기의 비닐봉투 뭉치가 가지런하지 않게 섞여 있었다. 휴지통을 뒤지자 감식반은 이미 사용된 산업용 칼날 3개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마르다 남은 듯한 검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칼날 모양과 크기는 강에서 발견된 비닐 포대와 우편차에서 회수한 포장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했을 법한 도구와 일치했다. 벽에 걸린 후드의 필터를 분리하자 그물망 사이로 말라붙은 미세한 얼룩과 함께 다시 한번 피로 추정되는 반응이 감지되었다. 무엇인가를 장시간 가열하거나 태우려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부엌 구석에는 흰색 비닐 방수포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이미 여러 번 물로 씻긴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여전히 표백제와 피가 섞인 듯한 특유의 냄새가 풍겨 나왔다. 방수포 가장자리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 역시 혈흔 반응을 보였다. 감식반 팀장은 현장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이 집의 부엌은 단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시신 훼손이 이루어진 작업실절이었어요. 집 안수색이 끝날 즈음 수사팀은 벽장 속에서 피해자와 연관될 수 있는 또 다른 물건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낡은 여행용 가방 안쪽에서 나온 작은 금속 상자. 그 안에는 각종 우편 도장을 보관하는 고무 패드와 일부 찢겨진 송장 스티커 뭉치, 물에 젖었다가 말라붙은 듯한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비록 글자는 번져 있었지만 그중 몇 장에서는 부산 제3우체국 사하 감천 노선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읽혔다. 이는 피해자의 담당 노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였다. 형사들은 부엌에서 채취한 증거와 집안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을 증거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마지막으로 좁은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작은 창문에는 곰팡이가 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창틀에는 최근에 열었다 닫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밖으로 피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환기를 최소화하려 했던 것인지 유난히 공기가 탁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거의 보입니다. 감식반 팀장은 부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시신은 이 부엌에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고 일부는 다시 포장되어 강과 항만 그리고 우편차 안에 나누어 유기되었습니다. 이 부엌은 더 이상 가정집 주방이 아니라 사건의 중심부로 기록될 겁니다. 그날 이후 수사 기록 속에서 이 집의 이름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한 줄의 설명이 덧붙은 형태로 남게 된다. 리마윤 부부 거주지, 부엌에서 대규모 시신 훼손 흔적 확인. 그리고 이 좁고 어두운 부엌은 부산을 뒤흔든 우체국 기사 분신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소로 수사팀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고 있었다. 진술, 살인의 동기, 그리고 최종 판결
림하윤 부부의 집에서 시신 훼손 흔적이 발견된 직후 수사팀은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이미 어머니 오예빈의 입을 통해 아들이 큰일을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애매한 고백이 나온 상태였고, 항만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종합하면 그가 부산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짙어 보였다. 며칠 후 경찰은 경남 창원 외곽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수상한 젊은 부부가 숨어 지낸다는 제보를 받았다. 월세를 대신 내줄 테니 전입신고 없이 잠시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따라붙었다. 수사팀이 급파되어 인근을 잠복하던 중 낡은 원룸 건물 한 호실 안에서 형광등 불이 새어나왔고 실루엣 2개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문이 강제 개방되었을 때 좁은 방 안에는 신문지와 컵라면 용기, 값싼 술병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있었다. 림하윤이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부산 우체국 택배 분신 사건을 다룬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기사의 제목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은 몇 번이고 읽힌 듯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옆에서는 아내 서미진이 창백한 얼굴로 웅크린 채 앉아있다가 경찰을 보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다. 체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끝났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하윤은 짧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끝이네요. 부산으로 압송된 뒤 하윤은 처음 며칠 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종종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형사가 피해자의 사진, 강에서 건져 올린 시신 사진, 부엌에서 채취한 증거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어도 그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당신이 하지 않았으면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차량 GPS, 항만 목격자들, 부엌의 혈흔, 배수관에서 나온 조직까지 이 모든 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사들의 압박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지만 하윤은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일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현실감 없이 건조한 목소리였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조사실 책상 위에 어머니 오혜빈의 진술서가 놓였을 때였다. 형사는 조용히 그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들이 집에 돌아와 피에 젖은 옷을 세탁기 속에 밀어 넣던 밤,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냄새, 이제 다 끝났다고 중얼거리던 그의 얼굴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던 하윤은 어느 순간 손가락을 떨더니 진술서를 덮어버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쉰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다. 제가 했습니다. 피해자 류완성과의 관계를 묻자 하윤은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감천항 인근 임시 중개창고에서 단기 근로자로 일했다. 정규직이 아니었고 월급도 형편없었지만 그나마 항만에서 일한다는 자존심으로 버텼다. 그때 자주 드나들던 인물이 바로 밤마다 우편차를 몰고 오는 류완성이었다. 처음엔 그냥 말 많은 형이었습니다. 농담도 하고 담배도 나눠 피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농담이 점점 선을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윤의 아내 서미진은 항만 주변 편의점과 창고를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젊은 여성으로 둘은 그곳에서 만나 결혼했다. 미진이 물건을 받으러 창고에 들어오면 류완성은 대놓고 그녀를 훑어보며 오늘은 더 예쁘네. 남편이 부러워 죽겠다. 같은 농담을 서슴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나 어깨를 스치듯 손을 올리는 행동까지 나타났다. 거절하면 농담도 못 받냐고 웃고 주변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다들 피곤하니까 그런 찌질한 농담도 재미라고 생각했겠죠.
그 중에서도 하윤이 절대 잊지 못하는 날이 하나 있었다. 임시창고 앞에서 하역 노동자 몇 명과 함께 서 있던 날, 류완성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하윤이는 참 좋겠다. 집에서 부인이 벌어다주고 자기는 단기 알바만 대충 해도 되니까 완전 프로 식충이 아냐?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농담은 하윤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아내가 자신보다 더 오래, 더 힘든 일을 하는 현실에 열등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항만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상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내 등에 업힌 남자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도 그 사람을 불편해했고요. 그런데 저보다도 주변에서 저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삶이 꼬이기 시작하자 하윤은 현실 대신 기이한 것들에 기대기 시작했다. 항만 근처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동료가 점과에 잘 보는 도사가 있다는 말을 꺼낸 것이 계기였다.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돈 문제, 부부싸움, 아이가 안 생기는 것까지요. 도사는 하윤의 사주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원래 그럭저럭 살팔자였는데 옆에서 내 운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네 집안 기운이 다 막혔다.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류완성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던 하윤에게 치명적이었다. 도사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 내 부인을 가볍게 보는 자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둘, 자기와 아내의 삶이 다시 풀리지 않을까 하는. 하윤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각종 미신, 굿, 저주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헌책방에서 샀다는 부적과 의식 관련 책자가 그의 방 한켠을 채웠고 부엌벽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낙서처럼 기이한 문양이 남겨지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확실히 그 사람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 읽었던 글, 제 안에 쌓인 분노가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원인을 없애야 한다. 그 사람이 내 팔자를 망친다는 쪽으로요. 계획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윤은 항만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야간 루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우편차가 언제쯤 어느 길목을 지나는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항상 늦은 밤 강가 도로를 한번 지나서 감천항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다른 차들도 거의 없었고요. 범행 당일 그는 미진과 함께 강가 근처로 이동했다. 미진은 제발 그만하자. 그냥 그 사람 피하는 게 낫다고 말렸지만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의식의 장면을 그려온 하윤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우편차가 예정된 시간에 도로를 지날 때 그는 일부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차를 가로막았다. 차량이 멈추고 류완성이 내려와 괜찮으냐고 묻는 순간 미진은 일부러 넘어지는 연기를 했고 하윤은 뒤쪽에서 약물에 적신 수건을 들고 접근했다. 원래는 겁만 주고 항만 쪽 어두운 데 내려놓고 돌아올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류완성이 의식을 잃자 그는 조수석에 밀어넣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날 밤 GPS에 찍힌 비정상적인 항만 진입 경로는 바로 그때의 동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후의 과정, 임시 창고에 들렀다가 결국 자신의 집 부엌으로 피해자를 옮기고 스스로 만들어낸 희생의식을 치렀다는 부분은 이미 부엌에서 확인된 증거와 맞아떨어졌다. 부엌벽에 빗바랜 문양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책에서 본 대로 나쁜 운을 끊어내는 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술을 뿌리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다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아내 서미진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을 두둔하려 했지만 증거와 진술이 쌓여갈수록 오히려 두려움과 죄책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이런 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한 번만 도와달라, 나도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말했을 때 그냥 남편을 말려야 했는데 저도 그 사람 피해자를 싫어하고 있었으니까. 미진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쾌한 스킨십과 농담을 여러 번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살해와 시신 훼손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은 분명했다. 무섭다고 말하면 남편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상하게 그 말에 설득되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그녀가 맡은 역할은 유인과 망보기, 그리고 이후 도구를 치우고 피를 닦는 일이었다. 직접 칼을 쥐고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다. 2009년 초 부산지방법원 중형재판부에서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 우체국 동료들, 항만 노동자들, 그리고 언론사 취재진이 빽빽이 들어찼다. 피고인석에 선 하유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판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만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향해 살인죄, 사체송해 및 유기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따라 진행된 잔혹한 살인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사회에 끼친 충격 또한 막대합니다. 미신과 원한을 이유로 한 살인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하윤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장기간의 모멸감과 경제적 압박, 우울 증세 등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그는 범행 전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했을 때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미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논쟁이 더 치열했다. 검찰은 범행 전 과정에 동행했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증거 인멸에 협조한 점을 들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그녀가 오랜 기간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였으며 범행 과정 내내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체포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남편의 범행 사실을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실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 선고일, 재판정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는 긴 판시문을 읽어 내려간 뒤 마침내 결론을 밝혔다. 피고인 림하윤은 피해자와의 개인적 갈등과 모멸감, 그리고 왜곡된 미신적 신념을 이유로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제압한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생명과 신체를 처참히 훼손하였고 이후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유기함으로써 피해자 유가족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다시는 용납될 수 없다. 이어 판결문은 짧게 정리되었다. 피고인 림하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시민권을 영구 박탈한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살려달라는 피고인의 호소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판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서미진에 대한 판결도 곧이어 내려졌다. 피고인 서미진은 남편의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으며 유인과 증거인멸에 가담하였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공범이 된 측면이 있다. 체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서미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공범인데 너무 가볍다는 여론과 가정 내에서 복합적인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한 가지 점만큼은 모두가 동의했다. 미신과 왜곡된 원한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극단적인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짧은 한 문장을 남겼다. 이 사건은 개인적 분노와 비뚤어진 신념이 결합하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어떤 사정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차가운 법정 공기를 가르며 부산을 뒤흔든 우편기사 분신 사건의 최종 결말로 기록되었다.